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곽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건축센터에 있는 공학박사 이영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는 사실은 사람들이 한 단어로 알고 있지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입니다. 신에너지의 종류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등이 있는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에너지로서의 개념이 들어간 그게 신에너지인데, 반면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생해서 쓸 수 있다.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만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분류가 8가지가 있어요. 태양광, 그리고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해양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연구소로 분류를 했는데 신에너지를 연구하는 본부랑 저희 이제 재생에너지 연구를 하는 본부를 나눠서 제가 이제 재생에너지 연구소장인 거죠. 제가 이제 직업을 선택한 계기는 전공 공부를 할 때까지는 에너지에 대한 직업을 제가 선택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막연하게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해서 어떤 사회에 기여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면서 뭔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 연구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에너지 연구원에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분야가 화학이다 보니까 에너지 재료를 연구를 했는데, 에너지 재료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여러 군데에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좀 더 크게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연구소 안에서도 태양광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하는 것의 매력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학문이니까 좀 더 진취적이고 생동감 있고 젊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모든 산업에 있어서는 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수출 주도 제조업이 능하고 강한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유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에 어디다 깐다고, 한국에 어디다 재생에너지 보급할 거야, 땅도 좁은데 이렇게 자꾸 몰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오해다. 사실은 한국의 좁은 땅에서도 좁은 면적 안에서 고출력을 내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이게 얼마나 큰 수출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엄청 무궁무진한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2050 탄소 중립 이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단 뭐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야 할 길로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전망은 세계 시장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부터 생산돼서 도시로 공급되는 그런 시대랑은 달리 지금도 이미 에너지가 공유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소비자로만 살았지만 내가 직접 생산한 걸 또 팔아요.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간의 에너지도 공유되고 거래되고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래라고 하기도 뭐한 현재인, 그러나 미래에는 굉장히 보편화될 그런 에너지 공유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직업 선택의 폭도 되게 넓어질 것이다. 그냥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예요. 그럼 그 재생에너지 분야도 재생에너지 중에 무엇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생길 것이고, 실제로 외국의 기관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그런 분야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태양광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태양전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플렉서블한데 이제 이게 어떤 태양전지냐면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으로 구성된 화합물로 광을 흡수하는 그런 태양전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제일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좁은 국토 안에서는 기존의 태양전지의 출력을 최대로 하는 그런 태양전지도 저희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많이 보셨던, 그냥 보여드리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태양전지도 있지만 모듈이 나오고 나면 무겁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없을까? 아무 곳에나 자유자재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과학기술자들이 하면서 이렇게 펄렁펄렁한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가볍게 만들고, 이런 태양전지를 올려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도 태양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연구되고 있고 그 기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좀 열린 사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발전을 하고 있어서 내가 내 기술만 연구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알았던 국제 정세나 세계 시장 동향 같은 걸 들이밀면 벌써 옛날 얘기인 거예요. 기술도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해서 태양광 효율이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벌써 지난 얘기. 에너지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상황만 보고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수출도 중요하고 국제 정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 분야의 어떤 연구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사고를 열어놓고 또 발전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과학기술의 혁신 가능성을 열어놓고 늘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생각할 때 에너지랑 관련이 없고 그러면 적성에 안 맞는 걸 택해야 하나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도 충분히 에너지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연구를 하고 싶어도 에너지 연구도 다양해요. 정책을 연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수용성을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술을 연구할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 얼마든지 모든 방향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직업이라고 하면 주로 연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건축과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노원 이지하우스는요,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이 된 제로에너지 단지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에서 소비를 하는 에너지하고 생산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합쳐서 제로가 되는 건물로서 특히 한국에서 최초로 준공이 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앞두고 10년 정도 앞서 가지고 실정 과제로 이지하우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2025년부터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의무화를 시키려고 정책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25년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년 앞당겨서 제로 에너지 단지를 한번 지어보고 여러 가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입니다. 근데 물리인데 주위에 있는 건축가들이 이제 앞으로 건물에서는 에너지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막상 에너지는 이제 물리 쪽이니까 건축가들이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고 일단 권유를 했어요. 뭐냐면 그 에너지는 물리에서 하니까 물리를 하면서 건축을 배우고 건축가들은 건축하는 데서 물리를 배우고 해서 두 분야가 합쳐져서 건축 물리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아주 독특한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지금까지는 아무리 국토교통부가 단열 규정을 마련을 해서 그대로 지으라고 해도 이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근데 에너지 소비가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건축가들이 규정에만 따라서 설계를 하지 열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몰라요. 왜냐? 열 자체가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물을 규정대로 짓는다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세부적인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제로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데가 어디가 있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와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건물의 어느 부위에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느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 그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융합적인 성격에서 직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지금처럼 건축 설계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가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건축가들이 습득을 해가지고 제로에너지 건축가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은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로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설계를 하지 못하는 건축가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가들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대응을 해야만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데 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제로에너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030년에 이 탄소 발생을 하는 감축에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인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NDC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2030년에 건축물에서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의 설계가 바뀔 것이고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또 건축물이 또 한 번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가는 앞으로 2050년 이후까지도 계속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기존에 있는 건축학과라든지 건축대학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 물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로에너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건축가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꼭 무엇을 명심을 해야 되냐면 어떤 미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는 건축이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기반을 쌓아야 하는, 기술을 쌓아야 하는, 지식을 쌓아야 하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공계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 이런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축가가 되어도 건축 물리라는 분야가 자신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물리라든지 수학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에 대해서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사회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을 할 때는 꼭 에너지 쪽에서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배출가스가 배출이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줄어든 모든 차를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세 가지를 보통 지칭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려주는, 따라서 모터와 내연기관을 두 가지를 겸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다가 전기에너지를 충전시켜서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배출가스가 없거든요. 엔진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수소전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수소연료전지차,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는 스택이라는 장치, 일종의 소형 발전기에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역시 전기자동차와 더불어서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 자동차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지칭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어릴 때는 뭐 자동차는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커서가 문제입니다. 대학에서 자동차공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자동차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을 혼자서 다니면서 자가정비 같은 걸 다 배웠어요. 옛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모델은 포니 엔진을 가지고 분해 조립하면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자동차에 관련된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림대학교 1996년이죠. 지금 벌써 한 26년째가 되고 있는데 학과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20년 전부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전체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 중에서 20에서 25%가 바로 수송 분야, 자동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리터 가지고 얼마큼 멀리 갈 수 있는 연비에 대한 것들도 강조가 되고 또 배출가스도 각종 유해 물질이나 이산화탄소 저감을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돼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하더라도 1997년 12월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모델이 나왔으니까 벌써 25년 정도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엔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배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연료 전기차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개발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종식되는 이런 시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북유럽에 해당되는 노르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지금부터 약 4년 이후에 자국 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해 버렸습니다. 또 아무리 늦어도 2030년, 35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고 있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미래의 어떤 먹거리, 또 주도권, 일자리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과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을 비교해 보면요, 수소전기차는 세계 최고의 모델입니다.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소전기차가 완전히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선진 그룹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의 이 전기차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급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쌍두마차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수준이 세계 수준급으로 올라갔다는 거. 그러나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해서 3년 정도 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차체보다 더 큰 거를 포뮬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 자체가 100억 원입니다. 이 포뮬러 1이라는 모델 자체가 일단 배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친환경 이동수단이 아니죠. 따라서 일반 이런 모터스포츠도 친환경 바람이 불어나면서 포뮬러 1 같은 것들이 머지않아서 이것도 아마 줄어들거나 나중에는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포뮬러에 들어가는 엔진 변속기 대신 배터리하고 모터를 넣어서 포뮬러 1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경주를 포뮬러 2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도 없고 또 배출가스도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빠르면 2022년 내년 정도, 늦어도 2023년에는 서울에서 포뮬러 2를 경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친환경 모빌리티를 이용한 모터 스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포뮬러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이제는 움직이는 모든 이동수단을 합쳐서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과만 하더라도 미래 자동차 학부거든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모빌리티과 미래 모빌리티 융합과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빌리티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지상만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우리가 일명 유인 드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머지않아서 등장을 하고, 또 길이 아닌 계단이라든지 오프로드라든지 험난한 지형도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로봇가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모빌리티에 대한 수단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직종들이 모두 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꼭지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라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인공지능도 좋습니다. 또 배터리 쪽이라든지 또는 전기전자 시스템, 또 자율주행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미래 모빌리티를 공부하는 가장 핵심 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미래 모빌리티는 무공해라는 거, 또 이 시스템 자체가 전기전자 또 컴퓨터가 기반이 되는 이러한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분야 미래 모빌리티를 들어와서 본인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2050년 탄소 제로 정책을 표명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요새 보면은 석탄이라든지 LNG 발전, 또 심지어는 그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 발전,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 모빌리티하고 연관관계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차 자체는 무공해지만은 여기에 충전시키는 전기 에너지를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차를 충전시켰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 자체는 무공해지만은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지역은 오염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에너지 분야는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연관된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연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연구한다면 좀 더 좋은 다양한 직종, 다양한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도 전문가 양성부터 새로운 창출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전부다.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다른 말로 쓰면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우리 뭐 이러잖아요. 나 오늘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거 못하겠어. 사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에너지는 결국은 전부고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이제 전부라고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거나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에너지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통의 흐름을 보면 에너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하게 되면 나의 성장 동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반 에너지 하게 되면 전기차라든지 수전기차, 또 그 밖에 우리가 형광등부터 각종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를 비롯하는 각종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제가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쪽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저 자신에 대한 에너지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싶어요. 또 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여야 차도 움직인다라는 어떤 이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성장 동력에 대한 에너지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미래 모빌리티까지 확산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